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맨큐의 거시경제학 챕터 5장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요. 인플레이션과 이자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를 보시면 124페이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우선 요 그래프가 우리 교재에 거기 127페이지에 거기 실려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율과 명목이자율의 어떤 횡단면 분석을 살펴본 거야. 인플레이션율이 증가하게 되면서 여기 명목이자율이 같이 이렇게 플러스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이자율이 저렇게 올라가게 되는구나. 특히 명목과 실질 변수를 구별해야 되는데 명목이자율이 올라가는구나.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24페이지 한번 보시면 자, 이번 시간에는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이자율과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이자율이 이제 두 가지의 이자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율 이렇게 있는데 첫 번째 이자율 하나 보시면 자, 우리가 이제 은행에 예금을 했어. 그럼 8%의 이자를 줄게요. 이런 거 있잖아. 그게 바로 명목 이자율입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100만 원 입금하게 되면 8% 이자를 받게 되면 8만 원 더 받아가지고 1년 후에 108만 원 이렇게 받게 됩니다. 와, 나 부자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과연 이게 1년 전에 비해서 8% 더 부유해졌다라고 할 수 있는가? 그 얘기를 제시하면서 내용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우리가 부유해졌다라는 얘기는요. 내가 더 많은 재화나 서비스, 물건들을 구입할 수 있다. 그거를 뜻하게 되는 것인데 만약에 물가가 상승해 버리게 되면은 이게 내가 받은 이자의 가치가,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부유해진 게 아니야.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은 각 달러, 화폐로 구입할 수 있는 상품 묶음이 더 작아지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네, 그래서 만약에 이자율이 8%인데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인플레이션율이 만약에 5%다. 그럼 화폐 가치는 이렇게 5% 떨어진 거니까 그냥 딱 맞는 건 아니지만 100만 원의 가치가 약 95만 원이 돼버리는 거야. 그럼 108만 원 가치가 이게 확 올라갈 때 이전에 108만 원의 가치가 아니라 뭐 한 103만 원 이 정도밖에 가치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져 가지고 10%가 되면 오히려 이자율이 8% 돼도 물가가 10% 올라가 버리면 오히려 이전보다 더 부유해지기는커녕 가난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별을 해야 되는데 이자율을 노미널 해서 명목 이자율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 이게 노미널이야. 노미널. 이거는요. 우리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은행이 지불하는 이자율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행의 예금 시 받는 예를 들면 이자율. 물론 이제 대출할 때랑 예금할 때랑 이자율이 다르긴 하겠지만 우리는 다양한 이자율이 있겠지만 그냥 뭐 비슷해지니까 그냥 은행에 예금하면 그때 받는 이자율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질 이자율은요. 구매력이 증가하게 되는 그 진짜 이자율이야. 그래서 실질 이자율은 구매 능력을 나타내는 리얼입니다. 레알이 되는 거죠. 진짜 이자율, 이게 진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구매 능력을 반영한 이자율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아니면 이제 명목 이자율이 화폐 가치로 표현한 이자율이고요. 실질은 이제 그걸 상품으로 표현한 이자율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둘의 관계가 어떻게 돼 있냐면 자, 125페이지 이 명목 이자율을요 I라고 쓰고요. 실질 이자율을 R이라고 쓸 겁니다. 그래서 자, 거기 명목 이자율은 실질 이자율에다가 물가 상승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를 I라고 그러고 얘를 R이라고 할게요. 거기 책에서는 실질 이자율은 우리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명목 이자율에다가 인플레이션율을 뺀 거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같은 얘기지. 그래서 진짜 이자율은 명목 이자율에다가 물가 상승률을 뺀 겁니다. 요 식은 밑에 또 수학 주석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완전히 이꼴은 아니야. 그렇지만은 거기 있는 것처럼 약 한 조금 변할 때 20% 미만으로 변하면
거의 비슷하게 되더라 해가지고 이렇게 경작에서 많이 쓰니까 이 관계 머릿속에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봐주시고요. 자, 이거를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명목이자율과 실질이자율과의 관계가 인플레이션율과 이렇게 관계 있다 해서 이거를 피셔 방정식 또는 피셔 효과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유명한 경제학자는 어빙 피셔의 이름을 따온 것입니다. 자, 거기 보시면 피셔 방정식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명목이자율은 결국 어떻게 된다? 두 가지의 변화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실질이자율과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걸 이제 분리를 해가지고 조금 더 살펴보면, 자, 두 번째 단락의 두 번째 줄. 제3장에서 실질이자율은 저축과 투자가 균형되는 데서 얻어진다라고 얘기했죠. 얘는 실물시장이야, 대부자금시장이야. 저축과 투자, 저축도 이자율의 플러스일 수 있어. 거기서는 이제 수직으로 고정됐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래서 저축과 투자가 같아지는 거기서 얻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화폐 수량 이론을 통해 가지고 통화 증가율이 인플레이션율을 결정하게 된다. 네, 그것도 봤습니다. 얘는 어떻게 결정된다? 이거는 통화량의 증가율이 영향을 미치죠. 통화량의 증가율. 네, 교환 방정식 또는 수량 방정식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MV는 PY, 여기서 이거 변화율로 나타내면 이거 더하기로 된다는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P의 증가율, 여기 더 쓸까요? 그래서 통화량의 증가율, 유통속도의 증가율, 물가 상승률 더하기 Y의 증가율. 그래서 이게 바로 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여기서 관계를 끄집어낼 수 있게 되고요. 자, 그래서 피셔 방정식에 따르면 명목이자율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실질이자율과 인플레이션율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특히 또 뭘 얘기했냐면 유통속도와 국민소득이 일정하단 말이지. 이렇게. 그러니까 물가상승률은 뭐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여기 나와 있는 통화 화폐 공급률, 공급량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화폐 수량이 거의 고딕으로 나와 있는 거 보세요. 통화가 1% 증가하면 1% 증가하면 물가 상승률은 1% 이렇게 증가하게 되고요. 피셔 방정식에 따랐을 때 인플레이션율이 1% 증가하게 되면 그래서 명목이자율은 1% 증가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피셔 효과라고 합니다. 자, 밑에 인플레이션과 명목이자율과 관련한 사례 연구가 있습니다. 지금 네가 얘기한 피셔 방정식은 어떻게 뭐 잘 현실에서 적용되겠어? 예, 거기 보니까 그림에 1954년부터 2019년까지 미국에서 명목이자율과 인플레이션율을 나타낸 걸 찾아보니까 예, 같이 이렇게 잘 변하더라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상관관계가 0.89, 뭐 87 이렇게 되는 거니까 굉장히 관련이 있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126페이지 한번 가보시면 위에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그래프를 보니까 여기가 시간이 감에 따라서 자, 인플레이션율은 거기 보시니까 빨간 색깔로 해놨습니다. 이렇게 떨어지다가 1974년 이때 확 올라갔다가 또 떨어지다가 뭐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녹색깔로 표현한 게 명목이자율이야. 거의 비슷하네. 거의 이렇게 비슷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네요. 아, 그러니까 관련이 있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26페이지에 거의 보시면 두 번째 단락에는 인플레이션율과 이자율과의 관계는 투자자 입장에서도 중요해. 여기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게 실질이자율이 진짜 관심이잖아. 그럼 이걸 알려면 우리가 시장에서 그냥 드러나는 이자율은 명목이자율인데 이 인플레이션율을 정확하게 예상을 하면 실질이자율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지. 그래가지고 채권의 가격과 이자율이 마이너스 관계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자율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 그렇기 때문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월스트리트에 있는 많은 회사들은 이자율의 변화를 예측하기 위해서
금융정책과 그리고 인플레이션 관련된 뉴스를 분석하는 연방준비은행 정책 분석 전문가들을 또 채용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 정도 보시고요. 자, 이제 어느 정도 기초를 잡았으니까 그 다음 보면 두 개의 실질 이자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다시 우리 이자율은요. 우선은 명목이자율이 있고요. 명목이자율. 자, 요거는 I라고 쓸게요. 이렇게. 자, 근데 거기 보니까 실질 이자율이 또 두 개가 있습니다. 명목 이자율은 실질 이자율에다가 물가 상승률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 실질 이자율은 자, R이라고 쓸 건데요. 이게 또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R인데 우리가 예상하는 실질 이자율 이렇게요. 사전적인. 무슨 말씀이냐면 아니 물가가 얼마나 증가할지 그걸 알면 정확하게 명목이자율을 알 수 있으니까 실질이자율을 알 수 있는데 이걸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 명목이자율이 어떻게 됐겠니? 이걸 알 수가 있겠지만 이제 그 전에 잘 모를 때는 이렇게 예상, 기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인플레이션율을 제대로 예상을 사후적으로 했는가? 이게 이제 사후적 실질 이자율이고, 이거는 이제 인플레이션을 예상해서 사전적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사전적인 인플레이션율, 이걸 예상해서 사전적인 실질 이자율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거기 볼게요. 빌리는 사람과 빌려주는 사람이 명목 이자율에 대해서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자율 해서 합의합시다 이렇게 하더라도 앞으로 미래에 인플레이션율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정확히 잘 모르게 되면은 대부분 기간 동안에 이 실질 이자율이 원래 진짜 관심 있는 건데 그걸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기대한다 해서 요거를 거기 보시면 기대하는 실질 이자율, 기대 실질 이자율 또는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전적 이런 말을 씁니다. 사전적인 실질 이자율, 사전적인 실질 이자율 같은 말이야. 자, 그리고 이제 사후적인 실질 이자율은 이렇게 쓰긴 하는데 여기 보시면 사후적 요거 사후적 실질 이자율은 실현된 이 뜻이야. 실현된 실제로 이제 뒤에 사후의 인플레이션율이 어떻게 됐니? 이렇게 보는 거야. 실현된 또는 사후적 같은 말이야. 사후적 여기 써 있지만 실질 이자율 이렇게요. 두 개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예, 인플레이션율을 정확히 예상하게 되면은 사전 사후 같을 텐데 다르게 되면은 뭐 달라질 수 있겠죠. 자, 여기서 127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첫 번째 줄에 빌려주는 사람과 빌리는 사람이 장래 인플레이션율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지만 기대치를 갖고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expectation에서 2라고 썼는데 책에서는 대문자 2를 거기다 썼습니다. 자, 여기서 정리를 하게 되면 사전적 실질 이자율은 이걸 고려해서 사전적 거기 보시면 실질 이자율은 이렇게 쓸까요? 요거 예상되는 사전적 실질 이자율은 명목 이자율에다가 여기 나와 있는 예상 인플레이션율을 빼주는 것이고 사후적 실질 이자율은 요거 정확한 실현된 인플레이션율을 고려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밑에 피셔 효과를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러니까 요거 기대를 반영한 걸로 쓸 수 있습니다. 거기서는 2자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 요 2자가 이제 정확히 사후적으로 나중에 예측이 정확히 되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뭐 그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128페이지 가보시면 자, 그 전에 명목이자율과 실제 인플레이션율 사이에 강한 상관관계, 상관 같은 것을 발견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거기 보시면 이렇게 실제 인플레이션율이 통상적으로 지속됩니다. 이게 이렇게 지속되는 경향을 보여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그로 인해서 높은 실제 인플레이션과 높은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같이 동반돼.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인플레이션이 높은 나라는 또 인플레이션 높겠네. 그렇게 예상을 하는 거야. 이게 관성의 법칙 아니겠습니까?
이전에 일을 차근차근 잘했던 사람은 뭔가 새로운 세상이 오기 전까지는 그런 패턴대로 계속 일을 하게 되면 앞으로도 비슷하게 잘하겠네 예측 가능하겠죠. 네, 그런데 거기 보시면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인플레이션이 지속성을 보이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어. 그러니까 사람들은 높은 인플레이션을 경험할 때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거 봤을 때 얘가 이게 되면 예, 정확히 예측이 되니까 그거에 맞춰서 될 텐데 예상해서 계약을 하면 되는데 이렇게 예측이 이거이면 그럼 뭐야? 그럼 사전적인 이자율도 실제 이자율과 실질 이자율과 달라질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명목 이자율과 실제 인플레이션 사이의 상관은 훨씬 더 약한 관계를 보이기도 하고 피셔 교수도 이걸 알고 있어서 인플레이션이 상인들이 방심하는 틈을 이용했다. 뭐 그렇게 설명하기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는 그냥 뭐 요거 사전적인 것보다도 그냥 요거 피셔 방정식, 피셔 효과, 고식 관계 좀 잘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플레이션과 이자율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명목 이자율과 통화 수요와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감사합니다.